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본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근현대사 부분은 일본사에서 상당히 비중이 크고요. 최근에 일본사 나오는 부분 보면 되게 이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특히 이제 한중일과 연결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그런 그 한중일과 연결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 좀 약간 많이 봐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은 그 동아시아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틀란스 중 일본사 같은 그 부분들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제 나올 때는 주제는 그 교과서에 따오지만 그 문제의 수준은 좀 약간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페리의 내항과 개국 내용인데, 자, 1853년 6월 3일 날 이 페리 제국이 미국 동인도에서의 소속 군함 4척을 이끌고 에도 앞바다에 있는 그 우라강에 나타났는데요. 자, 이때 인제 페리가 끌었던 이제 그 배가 일본에는 흑선이라고 하죠. 흑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서양 배들은 이제 그 당시에 증기선이었잖아요. 철갑선 형태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인제 보통 이렇게 인제 그 전국시대 이래요. 서양 선박을 일본 애들은 흑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흑선을 끌고 와 가지고 어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함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일본한테 겁을 먹이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와서 이때 와서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냐.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무역하고 포경선을 위한 저탄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산업혁명 도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기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래 기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공장을 이게 그 공장에 이제 전등으로 사용했죠. 예, 오늘날 전등같이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청 무역을 위한 중개 지점으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페리가 그 일본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함대를 끌고 와 가지고 개항을 요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막부 관리들에게 미국 필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미국과 통상을 요구하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그 뭐냐면 "그러면 좀 기다려라. 내년에 인제 뭐냐면 어 답변해 주겠다." 자, 이 말 듣고 인제 뭐냐면 그 페리가 이제 물러나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1854 년에 인제 뭐냐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당시 인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세국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편 전쟁의 계기로 해서 서구 열강에 대한 중국의 패배를 눈에 본 거야. 어 '잘못하면 인제 뭐냐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좀 약간 정책을 누그러뜨렸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인제 일본하고 치대했던 이 네덜란드 국왕이 마크에 친서를 보내서 세계 정세를 설명하고 개국의 필요성을 권고한 거야. 물론 인제 막부가 거절했긴 했지만 그런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막부가 인제 일본의 압력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그 문을 열었죠. 예.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853년 페리 내항은 결국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막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자, 페리가 내항한 19 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서양 세력들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었다. 1840년 이 아편 전쟁의 계기로 서양 열강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자, 일본의 경우 18세기 중반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러시아 세력이 간헐적으로 통상을 요구해왔으며 19세기 초부터 영국이 무역에 의해 접근해왔다. 자, 미국은 1844년 중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태평양 항로로서 중간 기책지로서 일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 독국과 막부는 세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열강대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청이 영국군에게 참패한 아편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고요. 그래서 너무 서양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앞에서 세국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뭐냐면 온건한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막부는 1842년 외국 정부의 접근에 대해 기존의 무력 사용 정책에서 온건 정책으로 전환했다. 신수급 여령이라고 한 정책인데 이거는 앞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배가 오면 그 식수나든지 뭐 물자 같은 거는 대주겠다. 그렇지만 통상은 안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해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자, 토쿠가와 막부는 패리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움직임을 보였다. 자, 패리 내양 사실을 조종에 알리고 다이모드에게 의견을 구했다. 근데 막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패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로를 취한 방면에 조종과 다이모드 사이에는 오랑캐인 서양 세력들을 쫓아냈던 양이론이 우세했다. 예. 이 양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도 막부 때 미토학이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미토학을 인제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던 건데 이 미토학은 인제 그 당시에 또 국학하고 또 결합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양이론을 주장했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양이론하고 그다음에 조난론이 결합이 돼요. 예. 원래는 인제 두 개가 따로따로 놀고 있었는데 요 시기 때 인제 종합 양이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듬해 1월 페리가 일본 7척의 배를 끌고 에도만 안으로 다시 입항하여 답변을 재촉하자 결국에는 막부는 그의 요구를 수용해서 1543년 1854년이죠. 예, 제가 1854년 3월에 메일라친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메일라친 조약 관련된 내용이 인제 여기 나오죠. 요거 예전에 그 기출문에 나왔죠. 메일라친 조약하고 그다음에 미일소통상 조약을 비교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군함을 끌고 인제 협박을 하니까 결국 1년 뒤에 메일라친 조약을 통해서 개항했다. 그때 인제 페리가 7 척의 배를 끌고 그 에도만으로 다시 입항해서 답변을 계속 재촉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인제 뭐냐면 4척 정도 끌고 와 갖고 한번 협박한 다음에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때 1년 뒤에 딱 시점을 맞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급했나 봐. 예. 그래 갖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좀 더 1년 안 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냥 또 와서 협박을 한 거야. 예. 빨리 하라고 답변하라고. 예. 자, 이런 외교를 우리가 보통 인제 포화 외교라고 하죠. 그 배를 이끌고 협박해 갖고 인제 자기가 목적하는 방법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자, 이런 포화 외교는 우리나라한테도 일본이 자기들한테 당할 때 미국한테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써먹었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미일라친 조약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미일라친 조약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보면 어 이게 보면 그 시모다와 하코다타의 계약과 제한무역 허용, 그다음에 이제 포유선언 구조 및 물자 보고, 그다음에 영사 주재 허용, 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조항이다. 요거 외워 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미일 하친 조약 내용 한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애국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결과 그 당시 일본은 문호 개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영국이나 러시아, 네덜란드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은 미일라친 조약을 체결로 서양에 대한 문호 개방에 길을 들었다. 1857년 12월 미국 초대 영사였던 그 해리스라는 사람이 너무 매까운데 그 제안을 해 가지고 무역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모다와 하코다타만 이제 계약을 한 상태니까 "좀 더 개항을 해라." 통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개항을 더 요구하니까 자, 이에 막부는 고심 끝에 1858년에 2 월에 미일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7월 29일 날 정식 조인했다. 자, 이 조약의 내용도 좀 외워 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 조약은 개항장 5곳, 이 요코하마, 하코다타, 니가타, 고베, 나가사키로 인제 늘리고 무역의 전면 자유화 및 협정 관세 채택. 여기에는 이제 관세 조약을 뒀는데 근데 이 주의할 건 협정 관세는 그 자주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관세 자주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관세를 정할 때 미국과 합의해서
정해지는데 지금도 그렇죠. 관세를 정할 때는 미국 다른 국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쌍방향적인데 그냥 일본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이 일본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할 때만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무적이라고 하죠.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거꾸로 일본의 그 물건이 미국 갈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협정 관세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고 일종의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이제 연결돼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 협정 관세 조약이 있죠. 물론 이제 예전에 일본하고 맺을 때는 관세 조차가 없었잖아요. 관세 조차가. 근데 관세 조차가 없는 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자주권 인정해 주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협정 관세 자체도 일종의 불평등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영사재판권 인정. 이런 것도 이제 불평등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맞고는 또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조약을 1년하게 비슷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안세 5개국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미일 하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안세 5개국 조약 등등이 일본한테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일본이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예, 잘 안 됐죠. 그러다가 그 뭐냐 19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개국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됐다. 그래서 에도에 서양 외교관들이 주재하게 되었고 개항장에는 서양과의 무역과 물물 교류가 확대됐다. 자, 초기의 무역을 보면 생사와 차가 주요 수출품이었고, 자, 요 생사와 차인데, 자, 특히 이제 많이 팔린 거는 이 생사야, 생사. 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비단을 만들 때 비단 씨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에꽃지에서 뽑아놓은 씨를 묶어 가지고 다발로 만든 게 생사인데 자, 그 당시에 유럽이나 이런 데에 그 누에 그 누에가 유럽에서 그다음에 누에가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누에가 그 죽는 일종의 유행병인가? 예, 누에 사이에 이제 퍼지는 유행 전염병이 돌아 갖고 일본의 생사가 상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 생사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직물이나 면직물, 무기 등이 주요 수입품이었다. 자, 생사의 이제 수출이 증가되니까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많은 생사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했고 외국에 비해 가격이 낮은 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인제 금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금값이 외국보다 좀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항 이후에 인제 이 금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외국에 가면 더 많은 이제 금을 인제 뭐냐 팔 수 있으니까 많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금의 유출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이런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뭐냐면 그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앞에서 종황 양이론자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종황과 양이는 원래는 별개의 것이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합쳐지게 돼. 예. 요 시기 때부터 개항 전후돼 갖고 이제 합쳐진다. 근데 이 종황 양이 안에서도 그 뭐냐면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있어요. 자, 온건파라는 건 뭐냐면 막부를 비판하지만 막번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슈본 같은 세력들 얘기하죠. 자, 급진파 같은 경우는 비판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막부 체제를 부정하는 막번 체제를 인제 뭐냐면 부정하는 얘들이 등장해.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막부를 비판하지만 막번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얘들이고 얘는 비판을 넘어 가지고 막판 체제를 자체를 뭐냐면 부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온건파는 좀 약간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이 조슈본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조슈본이 아니라 사스마변이죠.
예. 사스마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쪽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조수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거기 제가 기타다 그 교재에 보면 보시 같이 보면서 이제 듣는 분이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 예. 그 온건파하고 그 사스마 그 조슈변이 있는데 여기가 사스마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조슈번이야. 급진파가. 예. 수정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이건 특히 인제 경제적인 타격이 컸는데요. 예.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좀 정리해서 볼게요. 요거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예. 바뀐 거고. 자,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제 그 에도 상인들 중심의 어떤 정통적인 질서가 붕괴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에도의 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막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과정은 그 하룻밤의 일본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대한교과서 일본사.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크게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양장업과 제사업이 포함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예 생사와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생사가 인제 수출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수출 증가로 해서 점점 물가가 폭등했다. 예. 근데 왜냐면 인제 여기는 수요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잖아. 밖으로 다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급 부서와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 공급을 가속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여기 금의 해외 유출이 되게 심했어요. 금값이 상대적으로 일본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해외에서 금을 팔아 버리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금의 해외 유출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금이 모자라니까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 은화나 금화 같은 것들을 이제 동전을 사용했는데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인제 금이 많이 빠져나니까 금의 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다음에 해외 저가 상품이 유입되면서 국내 수공업도 타격을 주고요. 자, 이런 경제적 타격이 아까 얘기했처럼 양이론을 이제 확대하는 배경이 되고 이 양이론이 뭐와 결합되냐면 종합론하고 결합이 돼요. 예. 그래서 개항 전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자, 그다음 쌀가 폭등으로 에도, 오사카 주변에 대규모 민중 폭동까지 일어났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이제 사스마나 조슈본 같은 거는 서양식 군사 기술을 도입했죠. 예. 외세 침략을 대비해서 군대를 강화하는데 자, 이 사스마 조슈본은 원래는 이제 종합양이론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 근거지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온건파들, 조슈부는 좀 급진파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이들도 이제 갈등을 겪게 되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종합양이론자들이 인제 양의를 버려. 어 '양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힘이 너무 넘사벽이다. 차라리 그냥 어 서양의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청황제 국가를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타막을 해야겠죠. 막부를 놔둬서는 도저히 인제 서양의 문물이나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타막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종합양이론자들이 나중에는 양의를 버리고 타막 운동을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일본 개항 이후의 경제적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부 말기에 이제 정치적 변화 완전 복구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858 년에 메이소 통상 조약의 치경 문제를 계기로 국내 정치적 갈등이 전면에 드러난다. 자,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12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때 이제 막부에서 메이소 통상 조약을 맺으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청원한 게 그 당시 "이걸 해도 될까요?"
물어봤어. 근데 청왕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거절한 상태에서 막부가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종합양의론자들이 당연히 반막부세력 종합양의론을 중심으로 반막부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있었다. 예,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막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청와에게 친결을 요청했는데 고메이 청왕이 이를 거부했어요. 자, 예상하지 못했던 청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막부의 최고 책임지였던 대도직에 맡고 있는 이 나우스키는 그 당시 이제 통상조약을 감행했다. 자, 이런 막부의 태도에 양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함으로써 독국가와 이제 그 막부의 정치적 그 건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막부 세력은 종합양의론에 입각하여 막부를 비판했다. 자, 종합양의론은 독국가와 후기 미토학파의 병분론에 입각한 존학론과 하이사상을 바탕으로 한 양의론이 결합된 거다. 원래는 별개의 논리였던 종합론과 양의론이 통상조약에는 청와의 거부와 이를 무시한 막부의 결정적 계기로 해서 주장이 통합되어 나갔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이제 통합된 과정은 요건 정치적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볼 때는 앞에 인제 통상 조약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타격 이런 것도 인제 들 수가 있고요. 예. 사회적으로 서양 세력들의 반발, 침투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막부는 반막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안세의 대국이라는 그 강경 대유책을 뭐냐면 어 대응했다. 안세는 그 당시에 연호죠. 연호인데 그 당시 인제 막부는 그 반막부 세력들, 그러니까 종황 양위파들이죠. 이 종황 양위파들을 탄압을 냈어요. 그걸 안세의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나우스케는 양위파 인사들을 대거 체포해요. 사형에 그 뭐냐면 포함한 처벌을 내렸다. 자, 요때 인제 처형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군국주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요시다 소인의 인제 여러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이토 시오미 같은 사람도 그고, 그다음에 이제 개항 때 그때 활동했던 그 메이지 유시 때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이 요시다 소인의 인제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요시다 소인이 그 당시 이제 안세이 대국 때 그 젊은 나이, 그때 인제 요시다 소인이 뭐 30살 될까 말까 한 나이인가, 되게 젊었을 때 죽었어요. 예. 그때 요차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잘라 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시다 소인의 시신을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자, 이걸 보고 인제 막부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결과에 막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들의 태도가 인제 이런 그 앙종 그러니까 친막부세 인사와 서양인들 태도가 종황 양위파들에 의해서 행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1860년 3월에 누가 죽었냐면 이 안세 대국을 이끌었던 이 나우스케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사쿠라다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들에 대한 태도가 확산됐다. 자, 가격파 종합양의자들은 주로 이제 가격파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조슈본 출신의 종합양의자들이 주죠. 예. 자, 청와에 거주하는 교토에 진결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들의 입장을 때는 이 청왕을 이제 뭐냐면 내걸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청왕이 살고 있는 교토에 집결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1862년에 대표적인 운동이었던 조슈에서 양인원자의 득세하면서 한층 세력이 강해졌다. 자, 이래서 인제 막부는 이런 종합양의 세력들을 좀 뭐냐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공무합치론을 제시했어요. 이 공무합치론. 이 공무합치론도 12년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학원 무사 중심으로 이 급진적 종합양의 운동이 전개되니까 막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종합양의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자, 이때 공무합치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 요때 공이라는 건 조정이죠. 조정이라는 것은 청왕에 있는 청왕을 중심한 정부를 얘기해요. 그 예전에 힘이 되게 약했죠.
하여튼 이렇게 있고, 무라는 것은 막부죠. 에도 막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에도 막부가 그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는데 인제는 조정과 함께 뭐냐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인제 그에 대한 상징적 일환으로 그 당시 고메이 처왕의 여동생 가즈무 노미야와 항실 그 여자죠. 14대 쇼군이었던 도쿠가 이에무치의 결혼을 추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와 같이 막부와 조정, 친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여기는데, 자 1863 년에 막부 측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급변을 했다. 자 요걸 인제 좀 이해하려면 양이 운동의 전개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앞에서 양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했죠. 온건 세력들과 급진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온건 세력들이 사스마 변을 중심으로 해서 직결되고 있었고요. 급진 계편들이 이제 조슈번을 왜냐면 기준으로 직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공무합주의론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 온건 개혁파들은 찬성했어. 어. 근데 이에 반해 왜냐면 온건 개혁파 입장일 때는 막부에 비판적이지만 막번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청왕도 청와하고 같이 이제 정치하겠다니까 좋네. 명분도 있겠죠. 근데 급진개혁파들은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어. 아이 무슨 청왕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해야지 무슨 막부가 같이 정치하냐. 막부는 꺼져. 그런 태도이니까 요게 반대했죠. 그래서 인제 온건개혁파 애들과 그다음에 그 여기 그 당시 누구야 조정 그다음에 막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누굴 공격하면 급진개혁하는지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뭐냐면 정변을 보통 8.18 정변이다. 8월 18일 날 일어난 정변에서 8.18 정변 하는데, 그 당시 공무합체론을 이제 주도했던 이제 온건파였던 사스마 변이 그 당시 조수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토 안에 있는 그 당시 그 조수변 세력들을 쳐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수변 세력들이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모의 그 변이라고 해요. 김모의 뭐야? 이 김모의 변을 반격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조수변 세력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막부나 그다음에 조정, 친막부 세력들, 반막부 세력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황에서 1863 년에 막부 측이 무력 행사에 급변했다. 1863년 막부는 군사력 고도의 종합파를 제거하고 8월 18일 정변했다. 자, 요때 인제 여기는 막부로 설명돼 있지만 실제로 인제 이 사스마 변도 같이 인제 활동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정 측이나 막부 측이 인제 들어갔던 상 사람이죠. 아니 세력이죠. 1864 년에 종황 양위파들, 요때 종황 양위파는 급진파, 이 조슈부 세력들이에요, 조슈. 예. 그 세력들이 인제 뭐냐 교토 탄환을 시도했으나 이 김모의 변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막부가 두 번에 거쳐서 이 조슈단 어 정벌을 단행하거든요. 결국엔 조슈변이 종황 양위파를 처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인제 좀 보면요.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볼게요. 자, 보통 조슈전변은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나요. 예. 먼저 1차 조슈전변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막부가 인제 조슈의 세력이 약해진 것 틈을 타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8.18 정변이나 김모의 변 이런 실패했죠. 거기다가 서양 사국과의 연합 함대가 그 당시 공격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인제 조슈가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도시가 이제 조슈변의 중심 도시가 시모노세키죠. 예, 시모노세키를 서양 세력들이 포격을 했어. 어 그래서 인제 그 서양의 내객 연합 함대가 그 당시 조슈의 그 양위파들을 뭐냐면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시모노세키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조수변이 크게 패배를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수변이 번뇌의 종황 양위파들을 처벌하고요. 급진파들을 인제 제거하고 막부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조슈번이 종황 양위파에서 이제 벗어나서 급진개혁파에서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막부 세력으로 인제 친막부 세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시 정토를 통해서 나눈대로 공무 합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믿었던 이 사스마 변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이 사스마 변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남아무기 사건이 일어나. 이 남아무기 사건이 뭐냐면 여기 주 530번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사스마 변주를 이끌고 있던 일행들이 에도 막부에서 그 자기 번호 돌아가는 도중에 요코하마 교회 남아무기 촌에서 영국인 행렬을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무사들이 지나가면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영국 상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야. 또 행렬도 방해하고. 그래서 이 사스마 변사들이 이 일본돌 가지고 영국 상인들 살해한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영국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그들 함대를 이끌고 사스마본을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사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영국과 무력 발작이 발생돼서 사스마변이 패배를 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을 통해서 조수병이 패배를 했고요. 서양세력들에게. 그 다음에 사스마변이 사스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온건개혁파가 아니라 급진개혁파로 이제 넘어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종합양위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서양 세력대 타격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는 막번 체제를 가지고는 서양 세력들을 뭐냐면 이길 수가 없다. 막번 체제를 부시고 막부를 타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급진개혁파 중심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타막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예전에는 막부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막부를 타도하자는 이게 본격적인 움직임은 요 두 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종합 양위파들이 양의를 벌이죠.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과 한번 싸우다 보니까 서양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넘사벽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양의 어떤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물론 예전에도 무기 중심을 좀 수용했지만 더 수용해가지고 뭐냐면 힘을 기른 다음에 함악을 하자. 그리고 뭐냐면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그래서 이 두 개 사건은 종합 양위파들 중에서 안에서 온건에서 급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양의를 벌이고 사막 운동을 이제 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급격한 이제 서구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이제 180도로 이제 180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두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양위파들은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양이론을 이제 포기하고 개국 노선을 취하고 군사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런 흐름들 보고 운변연합정 사스마와 조슈군이 결합을 해갖고 한번 새로 에도 막부를 타도하면 좋지 않냐 이런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사스바 변화 안에서 하급무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탐하고 전했는데 이때 이제 사스마 변은 원래는 온건파였다고 했잖아요. 온건파였는데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급진파들이 사스마변에도 급진파가 있겠죠. 이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스마변이 반막 운동을 했다. 예전에 이제 공막제 때는 이제 친막이었는데 반막으로 이제 이게 돌아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1차 조수 전투 때 조수분 안에서도 이제 앞에서 종합양위파들이 이제 처벌되고 친막부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내부 쿠데타로 해갖고 이런 흐름 때문에 뭐냐면 다시 이제 급진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급진파들이 조슈부를 다시 장악을 하게 돼요. 사스파면은 봉건파에서 급진파로 정권이 전환됐고 그 다음에 조슈분도 급진파가 전환됐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연맹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 막부를 타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들 중앙양파도 양인을 포기하고 개국 노선을 취하고 군사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12년 전공 기출 관련된 문제로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타막 운동을 한번 볼게요. 타막 운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스마 변환에서 뭐냐면 사이고 다카모리, 오코보 도시미치 어디서도 많이 듣던 소리죠. 예. 이제 메이지 유씨는 이제 뭐냐면 주도했던 사람들 얘기잖아요. 자, 하금부사가 번정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방막으로 이제 전환했고 급진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조슈분 안에서도 다카스키 신사쿠들이 하금부사들이 기병대를 조직했어요. 이때 기병대는 말 타고 싸우는 그런 기병대가 아니라 서양식 무기로 조직한 부대예요. 그 안에는 이제 사무라이 외에도 농민이나 상인들 등등 여러 그 집단들이 이제 여러 출신의 병사들로 구성된 그 근대식 군대거든요. 반란이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막부 안에 있었던 그 당시 식막파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쳐내고 번정을 다시 장악해요. 그 양이파들이 이제 조슈나 사스마 변이 각각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슈나 사스마는 영국의 신식 무기로 이제 수입해 전력을 강하고요. 결국에는 사치 군사 비밀 동맹을 맺어요. 이때 비밀 동맹은 막부는 아직까지 사스마 변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좀 막부 눈을 숙이기 위해서 조슈나 사스마가 그 당시 대립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급진파들이 각각 장악하니까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을 맺게 되고 결국에는 영국이 원하는 대로 운병연합이 이제 시행됐다. 그때 이제 사카모토 노마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주거든요. 예, 이 사카모토 노마는 그 대정봉환도 뭐냐면 에도 막부에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성사시켜준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슈 이제 연합 그러니까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이 맺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막부에서 조슈군이 뭐냐면 다시 내부 쿠데타로 해서 칭마파들이 토벌되는 통을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부에 좀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2차 조슈 정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사스마한테 요청하죠. 근데 사스마는 출병을 거부해. 앞에 얘기했지만 사스마가 이제 급진파들이 장악하면서 또 비밀로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부가 아직까지도 군사 동맹을 인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식 무기도 이제 영국식 무기도 무장한 조슈건이 농민과 조닝을 포스트의 기병대, 근대식 그 무기도 만든 근대식 그 군대라고 했죠. 이거 앞서서 막부군을 이제 뭐냐 격파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막부의 정치적 권위가 군사력이 상실됐고 결국에는 막부가 이제 그 조슈건한테 한번 두들겨 맞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고민 가운데 그 사카모토 노마가 올렸던 건의했던 대정봉환을 단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정봉환 배경을 보면요. 고메이 처왕이 죽고 나서 메이지 처왕이 즉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공가 안에서 그러니까 처왕을 그 처왕에 있는 조정 안이죠. 조정 안에서 혁신파하고 온건파가 또 분열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온건파들이 이제 뭐냐면 막부와 손을 잡고 하자는 공무합제 운동을 그 합작 운동을 이제 주도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토막파들은 또 그다음에 막부를 뭐냐면 그 처단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공가는 이 공가의 급진파들하고 그다음에 사스마와 조슈본이 그 연합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메이지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메이 처왕이 죽고 메이지 처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메이지 추왕 어린 메이지 처왕 주변에 혁신파 이 공경들이 이제 그 공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소진하는 가운데 사스마와 조슈아 하금 무사와 연결해서 막부 타도를 이제 그 밀치 그러니까 어린 메이지 처왕을 통해서 뭐냐면 잘 모르니까 그 애들을 이제 잘 구슬려 가지고 막부 타도에 이제 비밀 밀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부의 정치적 위기가 이제 가속화된 거야. 거기다 막부는 제2차 조수 정부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한번 그 조슈아한테 깨졌죠. 그 건의가 이제 약하고 군사력도 약한 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책을 뭘 선택했냐면 대정봉환을 한 거야. 그때 이 대정봉환의 건의를 올렸던 게 뭐냐면 사카모토 로마의 건의예요. 이 사카모토 로마는 뭐냐면 독국가와 중심의 봉건 연방제 계획을 수용하라. 그래서 지금 그 메이저는 어리니까 독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이제 사스마나 조슈군이 좀 정치적으로 소외됐잖아.
그래서 이들 번들을 같이 이제 뭐냐면 끌어들여서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뭐냐면 정치를 하자. 근데 형식상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막부가 정치 권력 청왕에 반환을 하고 청왕이 이걸 수용하면 청왕이 어리니까 그 뭐냐 어린 청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독국가 에도 막부 중심의 어떤 그 봉건 연합 세력들이 형성해서 청왕을 보조해 준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면 독국가 막부가 권력은 비록 그 청와에게 주는 것처럼 형식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독과 막부가 하는 거죠. 자,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정봉안이 행해졌다. 이 대정봉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데요. 자, 이런 그 논의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하냐? 어,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청왕 중심은 여러 세력들이 같이 통치하자. 이런 것들이 공의정치론이라고 해요. 공의정치론. 예. 그래서 이 독국가 막부가 이걸 청왕에게 대정봉안하면서 이 공의 정책을 내세웠고 자신의 뭔가 실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다.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결과를 보면 조슈아 사스보는 그 당시 이제 막부를 권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못 느꼈죠. 자기도 이제 힘이 세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고고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냥 왕정 복구를 선언해요. 네, 다이고레이형을 어, 다이고레이를 반포하고 왕정 복구를 선언하고 막부를 폐지시키죠. 그리고 쇼군의 관이와 영지를 조정해 몰수를 낼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에도 막부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럼 에도 막부가 이제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나니까 새 정부는 막부를 조정해 적으로 규정하고 토벌군을 에도에 집결시키고요. 결국엔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막부군이 패배돼요. 그래서 막부가 계속 개길 수는 있었어. 개길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 쇼군이었던 요시노부가 상황을 파악해서 안 되겠다. 대사를 따르자 해서 항복을 내버리죠. 네. 그래서 쉽게 이제 뭐냐면 도쿄를 점령하고 뭐냐면 막부를 이제 뭐냐면 가 멸망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고고쇼에의해서 막부의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반발한 막부 세력들을 보신 전쟁에서 패배시켜서 결국에는 막부를 폐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요시노부는 좀 이 사람은 원래 쇼군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제 고상계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계열족이야. 떠밀려 가지고 이제 쇼군이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보신 전쟁을 이끌다가 이제 지게 되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 피를 그 새로운 정부 입장, 메이지 정권 입장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항복했기 때문에 피를 적게 흘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항복하고 나서 노후가 상당히 편했어요. 연금도 대단히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항복한 수호군이 공식적으로 항복 이후에도 일부 이제 막부의 해군 세력들이 저항을 했긴 했는데 이 잔여 세력들은 곧바로 이제 톱을 당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다 이런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아타스 일본서에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잠시 주춤했던 막부 운동은 조슈의 토막파 정권들, 타막파 정권이죠. 수입되면서 다시 활기를 얻었다. 조슈의 도막파, 타막파들은 양유도를 포기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개국 노선을 취하면서 군사를 강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아까 말한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이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슈의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그 어떤 흐름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종황 양의론 중에 양의를 포기하고 종황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양의의 이제 적극적인 무기를 받아들여서 몸을 받아서 타막을 하자라는 흐름들이 이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슈변 안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냐면 이런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866년에 조슈아 사스마 양대변이 동맹을 체결했어요. 이게 사초 동맹이 나오죠. 그래서 도마군동, 타마군동을 한층 심어넣었다. 자, 막고는 이 도마 세력들의 이제 도전의 위험을 느끼고 사카모토 노마 이 사람은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도사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도사변인가? 네. 이 사람이 사스마와 조슈변은 출신 아니고 어, 도사변 맞네. 네, 도사변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도사변 출신인데 이 사람의 제안을 받고 독국가시 중심의
그 봉건 연합제 계획을 받아들였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정치론이라고 하죠. 자, 이 공의정치론 흐름은 후에도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줘요. 나중에 좀 영향을 줄게요. 메이지 유신에 이제 뭐냐면 포고 안에도 그 내용이 이제 반영돼 있고 후에 이제 이게 건너 해가지고 자유민권 운동에도 간접적으로 이제 흐름이 연결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정봉환을 단행했다. 자, 막부의 의도는 방막부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독국가 가문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날 막부의 접시에 대한 반막부 세력들은 12월 9일 날 1868년이죠. 왕정복고 쿠데타를 대응했죠. 그래서 이제 사스마 조슈 연합군이 청왕의 궁정을 장악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왕정복고 대우령을 반포하죠. 이에 따라 막부의 폐지와 삼직 총재 의정 참여의 설치 그리고 장군의 간직 사인과 영지 몰수 등을 결정했다. 자, 260년간 계속되온 독구와 막부가 막을 내린 거다. 이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막을 내린 거는 폐지된 거는 그 당시 이제 고신 전쟁을 패배로 이제 완전히 막부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막부와 그 당시 반막부의 싸움이었던 이 고신 전쟁, 고신 전쟁. 또는 무진 전쟁이라고 하죠, 이걸. 자, 그러나 이제 반막부 세력들이 주도한 신정부는 독국가 세력의 종속을 주장하는 친막부 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에는 사스마 조슈 연합군이 독국가군과 도마 후시미에서 충돌하면서 고신전쟁이 발발했다. 자, 신정부군은 초반부터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왜냐면 이 신정부군, 그러니까 조슈와 사스마군은 영국부터 뭐냐면 그 받아들인 신무기를 통해서 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우세 유지했지만 전쟁은 다음에 5월에 가서 종결했다. 그래갖고 이 보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냐면 아까 장군 요시노부는 그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곧바로 항복했는데 앞에서 말한 그 자녀 세력들 있잖아요. 자녀 세력들은 이제 계속 황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진압하고 나서 다음에 1969년 5월에 가서 이제 보신전이 끝나요. 그 1년 5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보신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과 중앙집권화 정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요거 앞부분만 좀 약간 더 설명하고 읽어볼게요. 예. 자, 메이지 유신은 그 1868년에 일어났죠. 이거 꼭 그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 시기 때 양모운동도 이제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사에서 양모운동하고 메이지 유신을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양모운동은 한인 신사들, 지방 관료 중에 한인 신사들이 주도해서 올렸잖아요. 이들 자체도 또 기득권이었고 이들이 또 중앙 권력에 비해서 실권이 좀 없었어. 좀 지방 관료로서 하다 보니까 좀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됐죠, 운동이.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은 일단은 하층 무사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이들은 이제 뭐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의 그 뭐냐면 목을 매달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익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빨리 만드는 게 낫겠죠. 새로운 예전 지수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금방 만들려고 했고 또 중앙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했던 양모운동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하층 무사 중심으로 이제 형성됐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쿠보 도시미치, 뭐 기도 다카야시, 사이고 다카모리, 유신 상건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 당시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이제 아직까지 젊은 나이로서 이들의 이제 좀 따까리 역할을 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막불 청지 타도 청왕 중심의 체제 설립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메이지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당시 이제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메이지 5개조 서문을 이제 공포하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널리 회의를 열어 모든 일을 공론으로 결정질 것, 상하 한망으로 국가의 시책을 활발히 펼 것, 강군의 이제 각각 군에서 그 서민의 일까지
각기 그 뜻을 표기함으로써 인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자, 1, 2, 3번인데 이거 1 번은 뭘 의미하냐? 청왕 중심의 입헌군주의를 지향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공의정치회론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럼 왜 공의정치회론이 인제 내용이 들어갔냐면 에도 막부 말기 때 그 당시 에도 막부가 중앙 권력이었잖아요. 근데 사스마분과 조슈번에 공격을 받고 뭐 타막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중앙 정부의 권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중앙 정부를 누가 차지한 거야? 그 당시 사스마 조슈건 같은 이제 뭐냐면 메이지 유신 세력들이 차지를 했거든. 근데 이미 인제 중앙 정부의 권위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중앙 정부 안에서 명령을 내리면 지방에서 잘 안 듣는 분위기야. 그 분위기를 좀 세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에도 막부 때 내걸었던 대정봉황 때 그 밑바탕이 됐던 그 대정봉황의 밑바탕 공의정치론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요게 반영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의정치론이 다시 인제 했는데 물론 이제 메이지 정권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요거를 뭐냐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런 거 받아들이면 의견도 수용하고 또 반발도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려고 했어, 중앙에 앉아 갖고. 근데 아직까지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인제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방의 다수의 이제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형식적 공의 정치론을 내세웠던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이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갖고 같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공의 정치론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또 자유민권 운동에 영향을 줘요. 자유민권 운동가들 보니까 메이지 오개조 소문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뭔가 지 혼자 통치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네들은 사스마 조슈번 중심으로 정치를 하냐.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헌법이나 의회를 만들자, 서구처럼.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 모여 갖고 정치를 하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의도하지 않지만 이 공의정치론은 후에 자유민권 운동에도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대정봉환 때 처음에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치하자는 이 공의정치론 자체가 메이지 5개국 서문에 그날 중앙 권력을 좀 약간 약화진 상태에서 여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목상 내걸었던 건데 이걸 다시 자유민권 운동가들이 이런 걸 재해석해 가지고 자기 운동의 기반을 삼았다.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언급한 거고요. 자, 잘못된 예풍습을 버리고 천재 공도 에 근거한 것. 요때 이제 잘못된 예풍습은 인제 뭐냐면 뒤에 문명개혁론의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5개조 서문을 발표해서 방향은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확립하면서 근대 국가 일본을 형성하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복구죠.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은 예전에 야마토 정권 시대도 도화가 있다. 고대도 도화가 있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은 어 청와를 중심으로 근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복구와 혁신은 반대된 거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반대의 의미가 아니야. 서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중앙 집권적 군대 국가, 서양식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구는 이미 오랫동안 여러 번의 인제 혁명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한 200, 3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제 뭐 부르주아 세력들이 형성되고 시민 세력들이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중심점이 돼 갖고 인제 이런 사회 근대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건 아무도 없잖아. 일본은 예전에 인제 봉건 사회였잖아요. 근데 봉건 사회에서 갑자기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과 부르주아가 했던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누가 하냐. 빠른 시일에 근대화하려면 뭔가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죽었던 그 청왕 권력이 없는 처왕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처왕 권력을. 그래서 처왕 권력을 구심점으로 잡고 이 처왕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 급속한 근대화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맥락에선 복구와 혁신이 대립된 것이 아니라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뭐냐면 접목될 수 있는 콜라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이라고 앞은 내걸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했냐면 사스마와 조슈번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청왕이 그 당시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성인이 돼도 이게 모든 국정 구전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왕은 인제 최종적인 인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 때만 인제 개입을 하는 거고 실제 정치들이나 운영은 요
사스마병이나 조슈본 출신 자들이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했던 내용들은 대한교과서 일본사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5방을 게시해서 서민 생활을 단속했다. 유교적 도덕을 강조하고 민중 소유를 금지하고 기독교는 사교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독교는 나중에 인제 다시 이제 개항이 진행되면서 서구 세력들의 요청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인제 그 탄압받는 걸 이제 금지하게 됐죠. 예. 자, 그리고 복구를 지향했기 때문에 고대 율령제를 바탕으로 태정관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그 뭐냐면 앞에서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앞에 율령체제 만들 때 고대 율령체 만들 때 태정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태정관은 이제 뭐 하냐면 주로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것이 고대 그 율령국가의 태정관이 역할이었잖아요. 이걸 다시 부응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간서들도 다 예전식으로 이름을 바꿔 버려. 이게. 그래서 인제 있는데 물론 이제 뒤에 들어가면 이제 태정관이니 예전에 그 뭐냐면 그 그 간서 명칭 있죠? 예전에 율령제의 간서 명칭들이 현대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서 명칭이 예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게 예전 대장성인가? 대장성이라는 그 간청이 있었어요. 경제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게 나중에 인제 2000 년대 들어와서 이게 폐지돼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오랫동안 이제 고대 율령제 에 바탕한 이런 간청 명칭이 좀 남아 있었어요. 하여튼 잠깐 이제 이렇게 했다가 뭐냐면 다시 인제 뭐냐면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현대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간제를 다시 현대적 의미로 바뀐데 잠깐 이때 뭐 태정관을 두고 그 예전에도 고대 율령제 그 간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했다. 잠깐이지만 복구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인제 뭐냐면 개명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에도성을 인제 한국으로 삼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토에 있었는데 에도, 도쿄로 인제 옮기게 되죠. 메이지를 개헌하면서 1세 1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니까 1세 1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명의 황제가 한 개의 연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계속 연호를 써요. 어 그래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신해혁명 이후부터 연호를 안 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본은 지금도 계속 연호를 쓰는 유일한 국가가 돼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아타나스 일본사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정부는 국내 혼란 속에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5개조 서문을 반포해서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 공의 정책론 관련된 있죠. 통치 원칙을 밝히고 고대 퇴정관을 바탕한 정부기관을 조직했다. 또한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청왕을 도쿄로 옮겨서 새로운 수도도 삼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메이지 유신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근데 요 내용이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해. 하는 김에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가 아니라 여기 58 번이에요 그냥. 예, 한 타임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인제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메이지 유신의 주요 움직임 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인제 요거 뭐 각자 보시고 요거부터 볼게요. 목표. 서양 문문의 적극적인 수용과 중앙 집권적 입헌 군주제 확립을 통해 부국 강도를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탄적 봉안을 조치했다가 그다음 패권 치환을 했는데, 왜냐하면 인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을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로 인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판적 봉안이라는 건 뭐냐? 판적 봉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주의점 판이라는 것은 각 편의 영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이나 호적이죠. 영민이죠. 그래서 영지와 영민을 누구한테 돌려준다는 거야. 청왕에게 돌려준다. 이게 봉한이 청왕에게 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신 전쟁 이후에 지방 분권 체제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걸 깨야 되겠죠. 근대화를 하려면 이제 중앙 집권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행해졌고, 내용을 보면 토지와 인민을 청와하게 봉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가독의 단계니까 구 번주들을 지번서 그냥 임명해요. 그냥 행정을 맡겨. 예. 그래서
번뇌 형태 유지하고 실제로 인제 그 파견된 관리를 직접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지번사를 구분조에 맡기면서 좀 가두기 형태로 인제 유지됐다. 그리고 그 메이지 정부가 봉급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인제 그 아직 그 번외 조세와 군사권이 구본주의 권한에 속했고 일본인들은 아직까지 중앙 집권적 시스템에 뭐냐면 익숙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중앙 정부보다는 번외 기속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신정부 개혁 정치에 대한 무력 봉기도 인제 많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각 번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좀 축소시키고 사스마 조슈 같은 중앙군이 강화되면서 인제는 이런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뭘 이제 했냐면 패번치언을 했어. 패번치언은 뭐냐면 아예 이제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 이제 구본주의 지번사를 임명하는 식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행정구역 자체를 바꿔 버려. 서로 인제 뭐냐면 그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그 A번이고 B번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제 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번이 이제 영토가 있으면 번을 만들 때는 예 선을 만들 때는 아예 두 번을 인제 합치든지 아니면 한 개번을 만들 때 A번과 B번, C번을 서로 이렇게 겹치는 지역으로 해 갖고 행정구역을 개편시켜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물론 사스마와 조슈번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지 유신의 제 집권 세력들이잖아요. 자기 번은 그대로 그냥 번에서 현으로 이름만 바꾸고 나머지 자기들한테 개겼던 그런 번들 있죠. 아니면 예전에 자기하고 연고지 없는 그런 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해쳐 모을 식으로 해 갖고 예 뭐냐면 예전 번 형태를 아주 뭐냐면 해체시켜 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부현제로 개편돼요. 그래서 현을 있고 그 현을 인제 총괄하는 게 부거든요. 이 부가 도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인제 2차 개혁 때 보통 우리가 인제 그 우리나라 갑오 개혁 있죠. 2차 개혁 때 그 당시 행정구역 개편할 때 일본식 부를 받아들여서 팔도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22 분과 23 부를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3부 72 원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구 변주를 도쿄로 이주시키고 정보 관리나 부지사를 인제 직접 임명해서 행정을 맡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 세력들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 정부를 볼게요. 중앙 정부는 이미 이제 조슈아 사스마 변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상권 분리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메이진 정권 때 전에 이제 복구를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얘들이 태령과 신기관 아래 각성을 설치했는데 이건 이제 어디를 갔냐면 율령 체제 아래 그 바이 율령 체제 일본 정부가 이간 팔성제를 실시했잖아. 요걸 본딴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잠깐 유지되다가 뭐냐면 다시 이름이 근대식으로 바뀌죠. 예. 자, 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태정관을 국무총리 아래 정원, 자원, 우원의 3 원제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각성을 설치했다. 각성은 각 부처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은 부처예요, 그 당시. 그래서 있고 그다음 의미를 보면 재정일치와 친환경치를 내세웠지만 실제 번벌 정권을 강화시켰다. 조슈병과 사스마변의 연합 형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패번치언과 중앙행정 정비로 본가와 사스마 조슈 등 번벌 출신의 관료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으로 보면 봉건적 특권 폐지하고 신분제 개혁, 의무교육제도 실시, 진병제 실시, 유학생 파견을 했는데 신병제 개혁을 이제 볼게요. 이건 나중에 진병제 이제 시 바탕이 되는데 3인 평등을 내세요. 공가, 다이모, 하족, 그다음에 일반 무사, 평민,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누고 새로운 통일적인 호족 편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네 개 계층의 을 이제 나누면서 여기를 하나의 이제 호족으로 묶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평민의 이제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평민에게 모지, 성을 쓰도록 하는 거야, 성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을 쓸 때 인제 노비가 그 양반 성을 쓸 때 보통 김해, 김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양반들 성 중에 좀 약간 유명한 성들을 뭐 함부역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고 일본 애들은 좀 약간 그런 뭐랄까 각각의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하라는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못 했나 봐. 그래서 자기 좀 주제를 안 하는지 모지를 쓸 때 되게 지역명이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인제 성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드라마나 이제 보면 나카무라상 이름 많이 듣잖아요. 나카무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무라라는 것은 일본 에도 시대 때 촌이라는 뜻이죠. 나카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성을 이제 쓴 사람은, 이 사람은 예전에 조상들이 노비가 농민이었구나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모지를 썼다라는 거고, 그 거주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고, 문무관리가 되는 걸 허용하고, 신분 간의 통용을 허용했어. 그래서 예전에 뭐 사무라이하고 농민하고 이제 뭐냐면 결혼 못 했죠. 근데 이런 것도 허용했고, 폐교령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폐교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뭐 뭐냐면 사무라이의 권한을 좀 약화시킨 건데, 이거는 일종의 폐교령이 뭐냐면 사무라이들만 두 칸을 찰 수 있었죠, 에도 시대 때는. 예. 그래 갖고 이걸 폐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볼 때 평민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놨다. 그래서 사무라이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 한계는 뭐냐면, 자, 불가춘 천민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에타나 뭐 신이 같은 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백정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자, 호칭을 폐하고 평민과 호칭했지만 차별이 계속 존재했다. 불황민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황민의 차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수평사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일본에서.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형평사도 뭐냐면 수평사 조직을 본받아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불가춘 천민인 에타 신이 출신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전의 조상이 에타 신이라는 이유로 계속 뭐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다음에 징병제 시시해 볼게요. 징병제는 국민국가 형성의 필요성, 막말의 방망운동에서 조슈군에 창설된 기병대 있죠. 이런 것들이 근대식 무기로 창설한 기병대가 사무라이 군대를 부셨잖아요. 이런 호용성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신분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제 성인 남자들은 국민 계병주의에 있어서 근대적 군대를 양성을 목적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사람이 계급화해서 평등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무라이든 상인이든 노비든 뭐 황씨 사람이든 다 와 가지고 인제 계급장 달고 계급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하는 그 조치였다, 이 징병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분제 개혁하고 연결됐기 때문이고, 이것을 통해서 3인 평등을 또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내용을 보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3년 동안 번역 복무를 하고 서양식 장비와 훈련을 받도록. 그래서 이런 서양 군대가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 것은 뒤에 이제 서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서남 전쟁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이고 다카모니가 이제 뭐냐면 정한을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자기 고향이었던 사스마에서 도와가서 일으키는 것이 서남 전쟁인데, 이때 사무라이들을 동원했어. 근데 이 사무라이들 부대를 서양식 장비와 훈련을 받은 근대식 군대에 의해서 깨지게 돼, 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이 증명됐고요. 그다음 박무성도 육군성하고 해군성이 분리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같은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이미 출발점부터 육군은 조수변 중심으로 이제 형성됐고, 해군은 사스마 중심으로 이제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 갖고, 나중에 인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해군을 주도해 갖고 이제 진주만 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육군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제 통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 육군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있어요, 해군성에. 예. 해군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해군이 육군을 잘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전쟁 중에 육군이 자체적인 항공모함도 만들고 함선도 만들어요.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얘네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참모본부를 신설하고 항방제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국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걸 통해서. 자, 한계도 있어요. 지금도 많지만 이제 여러 가지 면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농민들이 징병제에 반대했어. 왜냐면 농민들 입장할 때 얘네 군대 안 갔는데 군대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징병 반대 입기가 곳곳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교육을 보면, 대개법이 인제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일단 국민성을 하 한 확성할 형성할 필요가 있잖아. 기본적인 기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제를 개편했는데, 전국에 8개 대학교로 나눈 다음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범학교 같은 제도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소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어. 그래서 6살 이상이 인제 뭐냐면 남녀들 소학교에 들어가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자, 이걸 통해서 국민국가 형성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가 또 교육을 간섭하는 거죠. 자, 이 소학교는 예전에 대락고야라고 있죠. 대락고야. 이 대락고야를 많이 개조된 형태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대락고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소학교 설치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의무 교육을 했는데 의무 교육을 하면 돈을 안 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그렇게 입학률이 높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돈 없는 농민들은 갈 수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재정이 확충되고 하니까 이때 인제 뭐냐면 의무 교육 하면서도 돈을 안 받는 거야. 인제 돈을 안 받고 이제 공짜로 인제 하니까 인제 많이 이제 갔다고 하죠.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제국대학은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 이건 제국대학 그 영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 대학인데 자 이 제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인제 뭐냐면 8 개인가? 어 8 개인가 이렇게 설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인제 5 개 나중에 식민지가 확장되면서 대만, 만주, 조선에 3 개의 제국대학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설립된 제국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대학은 일반 관립대학하고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반 밀립대학 사립대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제국대학은 대학령이라 해 갖고 따로 관리해. 일반 대학하고 달리. 예. 그래서 제국대학의 주 유명한 게 도쿄대학이 이제 유명하죠. 그 외에도 뭐 게이오 대학 같은 사립대학도 있고 등등 이런 학교들을 설립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경찰 조직을 만들었죠. 그 국내 인제 전국의 불안과 반정부 시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내무성을 설치하고요. 도쿄에 경시청을 설치했다는 거. 자, 재정 부분에는 지조법을 인제 했는데 요게 07년 기출문제에 나와요. 어. 왜 배경을 보면 중앙 정부의 채무가 증가돼. 뭐 번외 부채를 다 중앙 정부가 인제 해서 이제 처리해 주고 무사계급들에게 초창기 때는 이제 뭐냐면 간혹을 이제 지급했거든요. 예. 예 연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리고 근대화를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인제 지조법을 정했는데 자 이건 조세 제도의 근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세를 확보하는데 예전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죠. 생산량을. 근데 생산량이라는 건 지금 얘기했지만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게 뭐죠? 곡구닥가. 곡구닥구잖아요, 곡구닥가. 그래서 이런 생산량을 바탕으로 인제 했는데 자 이건 뭐 이 생산량 기준에 다이모는 군역을 인제 동원하는 기준이 되고요, 곡구닥가를 기준으로. 농민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낙공의 기준이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때그때 바뀌어.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히 이제 그때그때 풍년에 따라 다르고 물론 이걸 이제 정해 놓고 정명법에 가지고 이제 정해 놓고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계가 있죠. 이게 그래서 토지의 생산량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뭐냐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산량이 아니라 인제는 그 땅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이제 세금을 걷자. 이런 것들이 인제 지조법이야. 그러니까 지조법을 보면 자 내용을 보면요. 지조개정 조례를 공포해 가지고 그 뭐냐면 전국적인 지조개정 조례를 지정 개정 조례를 공포해서 실시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거슬러 가면 태학검지부터 올라가는데 태학검지 때 그때 인제 일찍 일자리 제도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농민이 갖지 못하고 다이모, 막부나 사무라이들만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경작권은 학교 시설하는 농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실제 매매 양도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근데 애도 맞고 들어가면 실제 매매 양도 다 하죠. 저당도 다 하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소유권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직권을 발행해. 직권. 그래서 이걸 일종의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너의 땅을 인정해 준다는 그 증권을 이제 발행하는 거야. 그런 문서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다이모나 막부나 뭐 여러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는 토지 수조권을 국가가 환원하고 가세포주는 수확량에서 곡구닥가에서 지가로 변경을 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하지 않는 마을의 공유지는 국유지로 다 편입시키고 그리고 물납을 급납을 그러니까 얘는 쌀로 받았는데 쌀은 쌀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으로 받아. 그래서 그때 기준이 뭐냐면 지가의 3%로 결정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원칙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근대적 예산 제도가 확립됐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니까 농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생산량을 기준하면
들쭉날쭉하죠. 예. 물론 고정해 놓고 이제 걷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가로 고정을 딱 하면 어느 정도 1 년에 얼마나 수익이 잡힌가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예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계획을. 예산을 짤 수 있고 이걸 이제 양출 재입의 원칙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주와 자장농 같은 토지 소유자가 등장했다. 자 한계를 보면 3%라고 하는데 이 지가가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농민의 수익 같은 경우에 좀 농산물 갖다 팔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저쪽 그 동북 지역이나 뭐 이런 홋카이도나 뭐 하여튼 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잘 안 짓거든요. 3%가 예전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거야, 생산량을 기준한 세금보다. 그러니까 인제 이 높은 지주 때문에 인제 뭐냐면 그런 지역이 많겠죠. 비옥한 토지 외에도 이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아직 안 됐고 아직 농가 수익을 가지고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3%라고 해도 생산물이 크게 장돼요, 농산물이. 그래서 풍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내지만 풍족하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못 낸단 말이야. 예. 그리고 아직까지 현물세가 지속됐고 아직까지 이제 중추적이고 부분적인 정통적 권리가 남았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페이지 사용권, 공유지 사용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영소자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무시했다는 거. 결국에는 농민들의 저항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지지율을 3%에서 2.5% 인하에 예. 그래서 인제 불안정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가 발생으로 빈부격차가 맞물려 농촌사회 양극화, 토지 이탈 등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요. 이런 것들이 인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유민권 운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배경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경제적인 정책들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고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진행시켰죠. 귀족들이 줬던 이제 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족복 개혁, 국가 예산 제도 실시, 식상업 정책, 철도 개선, 건설, 금융제도 개혁인데 공록 폐지, 진록 처분 좀 볼게요. 원래는 이제 무사들에게 인제 초창기 때는 공무원적 특권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신 반대급부로 그들에게 연금을 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 그래서 인제 안 되겠어서 사족과 그 당시 인제 다이모들과 사족들에게 줬던 복록을 폐지하고 대신에 금록 공채 증서를 인제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뭐 예를 들어 갖고 30년 만기에 이제 채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당장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그 뭐 5 년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2 년, 3년 이렇게 4년 지나면 얘들은 쪼금씩 줘. 그리고 나서 30년 만기 때 딱 완료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인데 이런 세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공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리하죠. 어.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쪼금씩 주겠다는 거야, 채권 받고.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도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전이 필요했던 이제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걸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 갑자기 많은 채권들이 들어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표면적인 채권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인제 사족들이 대거 경쟁에 몰락하고 당연히 인제 이 사족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건 이 복록 폐지도 있고 반발을 일으킨 게 또 패소령 같이 예전에 사무라이 패권 특권들 폐지시켰잖아. 거기에다가 인제 또 군대도 인제 개혁을 해서 사무라이도 징병돼 가지고 예전에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일반 농민하고 같이 인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제 반발로 해 갖고 이제 정한론이나 사족 반란의 배경이 됐다. 요 부분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식상업 정책을 했는데 이 식상업 정책은 산업을 심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스마분과 조스본이 예전에 인제 했던 것들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대적인 어떤 유럽의 산업을 어 일본에 심어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번성시킨다.'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정부가 주도로 아래 구미의 경제제도, 기술, 설비, 그다음 기계 등을 도입을 했다.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해서 근대 산업을 육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기 공장을 만들고 강상 경영도 했고 철도 부설도 했어. 이 철도 부설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좀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중의 철도 부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고 중국사 관련돼 갖고 이제 만주 철도 관련된 동북철 만주 남만 철도가 남만주 철도 관련된 내용이
동청철도나 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철도를 부수했는데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최초의 이제 철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설치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철도망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근대적 화폐 제도를 채용했다. 예, 근본이 태환 제도를 실시했는데 원래는 이제 에도 막부 때는 복본위제를 실시했어요. 금화나 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했다가 나중에 개항 이후에 영국이 은본위 태환 제도를 실시하니까 은본이 그 태환 제도를 실시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898년에 또 영국이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또 세계적 추세가 근본이니까 근본이 태환 제도가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편 제도가 제정됐고 뭐 전화나 전신이 도입되고요. 기계제 공장제가 도입됐다. 뭐 이런 것들. 자, 근대적 기업도 인제 출현되죠. 예. 그리고 화폐나 금융제도가 정비되고 그다음에 인제 사상으로 보면 신도가 국교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신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처황제를 인제 뭐냐 처황을 살아있는 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뭐냐면 했는데 이게 인제 잘 안 됐어. 원래는 이 신도를 국교화하려고 했는데 서양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무슨 근대 국가에 신정 국가냐." 그래서 시도를 했지만 안 돼 가지고 나중에는 인제 신도는 이 명목상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신도의 국교는 안 됐다. 시도만 됐고 예. 그런 것들 그렇지만 중요시는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상적으로 신도의 국교화는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 다만 신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구 사상을 수용해서 했고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이 유행되고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했고 그다음에 서양의 의식주 생활을 모방했다. 이건 뒤에 좀 문명 개혁론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신도의 국교화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 불교야. 예. 원래 에도 막부 때는 불교를 이제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제 불교하고 그 당시 신도가 상당히 뭐냐면 일치돼 있는 상태예요. 신불 스팍 등등 해 가지고 또 정부의 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 그 정권이 등장하니까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니까 이게 인제 상당히 걸림돌이 된 거야. 신도를 국교화시키는데. 불교는 그 안에 보살도 있고 부처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하을 중심의 신도를 내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불 분리령을 내요. 이거 예전에 한번 2009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불교를 극복하고 신도를 국민 신앙을 중심으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청하을 중심의 신도 체제를 신도를 이제 내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신사 제도를 각 지역에 확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원이나 불상을 파괴하는 폐불 해석이 발생됐다. 요게 이제 청와권 관련 운동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7 번 읽어 보면 종교적 오히려 왕정 복구에 따라 재정일치적인 이상을 부르짖으면서 신불 스팝의 정통을 부정하고 신불 분리령을 내서 불교를 배척하고 신도를 국교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였다지만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일본사에 썼던 일본사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기독교 학교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라카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외국의 항의를 받고는 기독교를 묵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정했죠. 그러면서 교육과 위로 활동 등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여기 와 갖고 인제 많이 활동해 신자가 증가됐고 일부 지식인들과 학생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많이 믿잖아. 천주교 뭐 개신교 다 믿잖아. 많이 믿잖아요. 근데 일본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많은 박해를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믿더라고. 다만 결혼식은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하죠. 예, 좀 특이해 얘네들은. 자, 하여튼 인제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이지 개혁 이후에 이제 국수주의고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 체제가 성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메이지 정권에 관련된 개혁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제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죠. 1869년 보신 전쟁이 마무리되어 군사적 안정이 회복되자 정부는 중앙 집권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869년 1월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스마, 조슈, 도사, 시젠 번주들이 설득하여 이들이 누려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세습적 권리를 정부에 반하는 판적 공안을 단행했고요. 다른 변화도 이를 따랐다.
판적 봉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번주들은 지변사를 임명하여 번을 지배하겠다. 또한 신분제도를 이제 개혁하여 다이모 상칙기족은 하족, 일반 무사 사족, 그다음에 농공 상민을 평민을 이렇게 정하고 이들을 이제 뭐냐면 3인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같은 호족에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3인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평민의 성씨 사용, 신분 간의 직업과 결혼, 신분 간의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다. 1872년 반대를 통합하기 위해서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여 지사를 임명하는 폐번치원을 단행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치함으로써 막번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중앙집권이 되었다. 이게 폐번치원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어, 자, 메이 정부는 1872년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기초한 근대적 군사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막말의 이제 방막 운동 과정에서 조수문이 창설했던 무사 농민 홍성부대, 이게 기병대라는 조직이 경을 통해 근대적 전투에서 무사가 아닌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효율적임을 확인한 바 있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872년 국민 개병 원칙을 담고 진병 고율을 발표하고 1873년에 진병률을 공표했다. 더불어 이제 1872년에 병부성을 폐지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해서 군제 정비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1873년에 지조 개정을 단행해서 조세제도에 근대화를 꾀했다. 그래서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권을 계승했지만 연공 수치가 미가의 변동과 작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정부는 토지개혁, 토지세제 개혁편을 목적으로 1872년에 그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토지 소유권과 매매권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거지 실제 이미 이제 그 농민들이 소유 그 뭐랄까 그 매매 경작 양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 토지 권리 문서인 직권을 고비했다. 직권이 인제 여기 있죠. 예. 오늘날 말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때 뭐 지계하고 이제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1872년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토지증권인 직권을 발행했다. 소재지 면적, 생산량, 토지 가격, 소유주가 명기되었다. 자, 다음 단계는 1873년 지조개조 조례를 공포하고 주요 글자를 인제 뭐냐면 지조를 지가 3%를 정하고 이들 직권 소유자에게 매년 헌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지조 개정으로 매년 일정한 세수가 확보되어 재정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있고 레이 정부는 정치, 행정, 군사, 재정 정책에 거쳐서 급속한 개혁 정책을 통해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중앙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부터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개혁은 대다수 일본인들의 혼란과 고통을 안겨줬다. 특히 봉건적 특권을 뺏긴 사족층의 불만과 그 반발이 이어졌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학론이나 사족 반란 형태로 폭발돼 나오죠. 그리고 징병제나 그다음에 지조개정 등 같은 정부 정책은 농민들의 경제 물리적 반란을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1870년에 그 내내 각지의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걸 익기라고 하죠. 익기. 이들도 인제 또 농민 안에서도 그 부유한 농민들 호민들과 그다음에 그 빈민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예. 얘네들이 또 인제 뭐냐 그 나누는데 또 자유민권 운동의 후반부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나 하여튼 농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나중에 자유민권 운동의 이제 일종의 배경이 됐고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요 밑에 보면 인제 그 폐번 치환해 갖고 여러 현들이 통합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될 때 기존의 번을 그대로 선호 바꾼 게 아니라 번과 번끼리 합치거나 아니면 두세 개의 번들의 어떤 경계에서 허물고 서로 이제 무작위로 같이 인제 묶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종전의 번의 형태를 아예 없애 버렸어.
그래서 번에 대한 충성심을 없애고 하나의 일본이라는 이제 국민의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청와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길러주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데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 평준화돼 있어요.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물론 이제 뒤에 메이지 시 때 인제 중앙 집권을 했지만 오랫동안 지방 분권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또 자치를 했잖아. 그러니까 각 번마다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국내에서도 여행을 할 때 외국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여행을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엔화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요인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활동해도 여행 가도 각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음식 같은 거 다 다른 걸 막 받게 다른 걸 막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외에 가서 그걸 느낄 필요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명 개화론 관련된 부분을 할게요. 이 문명 개화론이란 이 이학과 사격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